깊은 밤, 촛불이 흔들리는 제사상 앞에서 가족들이 조용히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1년 전 사라졌던 하얀 고양이가 제사상 위로 뛰어 올라옵니다. 어머, 저 고양이가? 며느리 정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고양이는 제사상의 밥그릇을 발로 밀어뜨리고 영정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애절하게 웁니다. 순덕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고양이를 끌어안습니다. 내가 돌아왔구나. 영감이 널 보낸 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해 전 가을, 사과나무들이 붉게 물들어가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박영수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과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하얀 털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따라왔습니다. 농장 사람들은 그 고양이를 하얀이라고 불렀는데 영수 할아버지만큼은 늘 얘야라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얘야, 오늘도 따라오는구나. 혼자 두면 또 심심해할 텐데. 하얀이는 야옹 소리로 대답하듯 울어댔고 영수 할아버지는 그런 고양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둘의 우정은 벌써 3년째였습니다. 길에서 떠돌던 새끼 고양이를 영수 할아버지가 걷어들인 것이 시작이었죠. 그때 고양이는 너무 작아서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정도였는데 이제는 제법 큰 성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하얀이와 함께 농장을 돌아다니며 사과나무들을 살펴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어떤 나무는 병이 들지 않았는지, 어떤 가지는 치쳐야 할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죠. 하얀이는 그런 할아버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거나 때로는 나무 위로 올라가 새들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평화로운 일상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영수 할아버지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하얀이가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는 할아버지 주변을 맴돌며 애타게 울어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로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울어댔죠.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얀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급히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였던 영수 할아버지였는데 말입니다.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하얀이는 계속 영수 할아버지의 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달래도 고양이는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조문객들은 그런 하얀이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고양이도 주인을 그리워하는구만. 동물도 정이 있다니까. 장례식이 끝나고 집안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특히 영수 할아버지의 아내인 순떡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충격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밤마다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감, 어떻게 날 두고 먼저 가실 수가 있어요. 약속했잖아요. 함께 늙어가자고.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부터 하얀이도 모습을 감춘 것입니다. 장례식 때까지만 해도 관 주위를 떠나지 않던 고양이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죠.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찾아도 하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고양이를 찾기 위해 농장 곳곳을 헤맸습니다. 영수 할아버지가 즐겨 앉던 평상 밑도 들여다보고 창고 구석구석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하얀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얀이도 영감을 따라간 건가? 순덕 할머니는 고양이마저 사라진 현실이 더욱 서글펐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들 박민수와 며느리 김정희는 순덕 할머니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첫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흘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들과 정담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며느리 정희가 아무리 밖으로 나가자고 해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서 뭘 해요? 영감도 없는데. 농장 일은 아들 민수가 맡아서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만큼 농사에 열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었죠. 정희는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영수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겨울이 오고 봄이 지나갔습니다. 사과나무들의 새싹이 돋고 꽃이 피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침울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가끔 농장으로 나가 영수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사과나무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얀이가 생각났습니다. 하얀이는 어디 갔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할머니는 혹시나 해서 고양이 밥을 대문 앞에 놔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밥그릇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길고양이들이 먹어치운 적은 있어도 하얀이가 돌아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첫 번째 제삿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순덕 할머니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며 장을 보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습니다. 제삿날 아침 순덕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제사 음식을 마저 준비했습니다. 배, 사과 그리고 영수 할아버지가 특히 좋아했던 직접 담근 김치까지 제사상에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정희도 일찍부터 와서 도왔습니다. 아버님, 1년 만에 뵙네요. 정희가 제사상 앞에서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들 민수도 마찬가지였죠.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우며 남편에게 간절히 말을 걸었습니다. 영감, 잘 지내고 계시죠?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얀이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사상 위로 하얀 그림자가 번개처럼 뛰어올랐습니다. 1년 동안 완전히 사라졌던 하얀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제사상을 밟고 다니며 상을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제기와 음식 그릇들이 요란하게 덜컹거리는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하얀이야. 정희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고 민수도 벌떡 일어나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양이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내가 돌아왔구나. 영감이 널 보낸 게지? 그렇지? 하얀이는 마치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제사상에서 뛰어내려 순덕 할머니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고양이의 털은 예전보다 훨씬 거칠어져 있었고 몸도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얀이가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하얀이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만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얀이가 돌아온 그날 밤 순떡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고양이는 할머니 곁에서 그르렁거리며 잠들어 있었고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하얀이는 예전처럼 할머니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 발밑에서 맴돌고 마당에 나가면 뒤따라 나와서 햇볕을 쬐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얀이의 행동이 더욱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어 보였거든요. 하얀아, 넌 정말 어디 갔다 온 거니? 순덕 할머니가 고양이의 털을 빗겨주며 물었지만 하얀이는 그저 야옹 소리로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마저 예전보다 깊고 애절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죠. 며칠이 지나면서 하얀이의 특이한 행동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매일 밤이 되면 고양이는 순떡 할머니의 침실 창문 아래에 앉아서 길게 울어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애틋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감도 저런 식으로 날 그리워하고 있을까?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하얀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고양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서도 계속 작은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마치 무언가 간절히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할머니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며느리 정희는 하얀이의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원래 동물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고 특히 하얀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영수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하얀이를 돌보는 일을 도맡아 했거든요. 어머니, 하얀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희가 순떡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예전보다 훨씬 똑똑해진 것 같고 뭔가 생각이 많아 보여. 아버님이 늘 이 녀석을 아꼈죠. 마치 가족 같았으니까요. 정희는 하얀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양이는 정희의 손길을 받으며 편안해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하얀이의 행동은 더욱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매일 아침 순떡 할머니를 특정한 장소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농장 쪽이었고 다음에는 영수 할아버지가 즐겨 앉던 평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따라가면 하얀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성거리며 울어댔습니다. 너 혹시 영감을 찾는 거니? 할머니가 물으면 하얀이는 더욱 애절하게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할머니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양이도 주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토록 클 줄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희는 하얀이와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남편 민수는 늦은 농장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하얀이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정희의 손을 입으로 살짝 물고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얀아, 어디 가자는 거야? 정희는 호기심이 생겨서 하얀이를 따라갔습니다. 고양이는 정희를 영수 할아버지의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거의 들어가지 않던 방이었죠. 하얀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옷장 앞에서 계속 울어댔습니다. 여기가 왜 그래? 정희가 옷장을 열어보니 영수 할아버지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이는 그 옷들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정희를 올려다보며 또다시 울어댔습니다.
마치 이게 할아버지 냄새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얀이가 단순히 주인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고양이의 눈빛에는 그리움뿐만 아니라 간절함과 사명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 혹시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니? 정희가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하얀이는 진지하게 야옹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하얀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부터 하얀이의 행동은 더욱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밤마다 순떡 할머니의 방문 앞에서 울어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고 마치 할머니에게 어디론가 따라오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냥 고양이의 습성이려니 했지만 날이 갈수록 하얀이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양이가 자신을 보는 눈빛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였거든요. 하얀아, 넌 정말 뭘 말하고 싶은 거니? 할머니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물으면 하얀이는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입으로 물고 현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마치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 같았죠. 며느리 정희도 하얀이의 이상한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원래 직감이 뛰어난 편이었는데 하얀이에게서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사람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하얀이 말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따라가 보자. 이 녀석이 뭘 그리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할머니의 대답을 들은 듯 하얀이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고양이는 할머니 앞에서 몇 걸음 걸어가다가 뒤돌아서 할머니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았죠. 순덕 할머니는 점점 하얀이를 통해 남편 영수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얀이의 눈빛에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다음 날 이른 아침 하얀이는 평소보다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양이는 계속해서 할머니의 치마를 입으로 물고 현관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모습이 워낙 간절해서 할머니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끈질기네, 이 녀석이. 그럼 어디 한번 가보자꾸나. 순덕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고 하얀이를 따라 밖으로 나섰습니다. 며느리 정희도 궁금해서 뒤따라 나왔습니다. 하얀이는 마치 길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고양이가 향하는 곳은 사과 농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영수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던 길이 아니라 농장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창고 쪽이었습니다. 그곳은 농기구와 비료 그리고 각종 잡동사니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저기로 가는 거야? 거긴 영감도 가끔씩만 갔는데. 순덕 할머니가 중얼거렸지만 하얀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고에 도착하자 고양이는 문 앞에서 할머니를 돌아보며 야옹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여기를 열어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고 문은 오랫동안 열지 않아서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힘을 주어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농기구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햇빛이 창고 안으로 스며들면서 먼지들이 춤을 추듯 날아다녔습니다. 하얀이는 주저하지 않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창고 가장 안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농기구들과 빈 상자들이 쌓여 있었는데
하얀이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구석을 향해 갔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 거야, 하얀아? 순덕 할머니가 고양이에게 다가가자 하얀이는 앞발로 바닥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파내려는 것처럼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긁어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정희도 가까이 와서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뭔가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정희가 자세히 보니 하얀이가 긁는 곳의 흙이 다른 곳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파서 묻어놓은 것 같았죠. 정희는 창고 한쪽에 있던 작은 삽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팠습니다. 삽으로 몇 번 파내자 딱딱한 무언가가 삽에 부딪혔습니다. 정희는 더욱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꽤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순덕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이런 상자를 묻어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희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자 하얀이는 만족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나무 재질이 좋아서 썩지는 않았습니다. 정희가 먼지를 털어내자 상자 뚜껑에 작은 자물쇠가 달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물쇠는 이미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영감이 정말 이걸 여기에 묻어놨단 말이야? 순덕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얀이는 할머니 곁에 바짝 다가와서 상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맞아, 이게 바로 그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맨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영수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순덕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정말 영감 글씨네. 할머니는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에는 영수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미안하다. 너에게 말하지 못하고 간 일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도 옆에서 함께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얀이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앉아서 마치 편지 내용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너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었다. 하지만 직접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남긴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영수 할아버지가 평생 숨겨왔던 비밀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특히 며느리 정희의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식적인 법무사 도장이 찍힌 유언장이었습니다. 정희가 그 서류를 꺼내자 순덕 할머니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유언장이라고? 영감이 유언장을 만들어 놨다고? 할머니는 유언장을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이런 준비를 해놨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얀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조용히 야옹 소리를 냈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런 중대한 일을 혼자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하얀이가 어떻게 이 장소를 알고 있었는지도 신기했습니다. 하얀아, 너 정말 영감이 여기에 이걸 묻는 걸 봤구나. 순덕 할머니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얀이는 할머니의 손길을 받으며 만족스러운 듯 그르렁거렸습니다. 마치 드디어 찾았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와 유언장 외에도 오래된 사진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영수 할아버지와 정희의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매우 다정해 보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상자를 소중히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서 남겨준 선물 같았거든요. 하얀이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찾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영감, 고마워요. 그리고 하얀아, 너도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고양이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얀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오면서 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이 궁금했지만 지금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텐데 그것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상자를 품에 안고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편지를 읽을수록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하얀이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서 마치 함께 편지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할머니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정희의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업을 했고 서로를 형제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정에 비극적인 끝이 있었다는 것도 편지에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과거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남편이 가끔 술에 취해서 중얼거렸던 말들, 그리고 정희를 처음 며느리로 맞을 때 보였던 특별한 관심,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때 장면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을 보여주는 회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1년 전 가을, 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느껴지는 답답함과 숨가쁨이 점점 심해졌지만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영수 할아버지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나와 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 할아버지는 창고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얀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와 있었고 할아버지는 고양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얘야, 할아버지가 곧 너를 떠날 것 같다. 영수 할아버지는 하얀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고양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듣는 듯 슬픈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곧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 사실 며느리가 날 해치려 한다는 걸 안다. 할아버지의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정희는 시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었고 해칠 생각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정희의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던 사업에서 벌어진 사고,
그것은 순전히 우발적인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친구의 목숨을 앗아간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정희 아버지를 실수로 잃게 했던 그 일. 이제 그 업보를 받을 때가 온 것 같다. 할아버지는 하얀이를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양이는 할아버지의 슬픔을 느끼는 듯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건 내 업보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너만은 지켜다오. 영수 할아버지는 그날 밤 유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유언장에는 사과 농장을 정희의 친가족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 나름대로 친구에 대한 속죄의 의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또한 자신이 평생 모아온 저축의 일부를 정희에게 남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희의 아버지와 관련된 진실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사고의 전말과 함께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할아버지는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얀이는 그런 할아버지 곁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수 할아버지는 이른 아침에 창고로 갔습니다. 하얀이도 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해둔 나무 상자에 편지와 유언장, 그리고 옛 사진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구석 깊은 곳에 구덩이를 파서 상자를 묻었습니다. 얘야, 이걸 잘 기억해둬. 언젠가 할머니가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하얀이는 할아버지가 상자를 묻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고양이의 눈에는 진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자를 다 묻고 난 후 영수 할아버지는 하얀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진실을 내가 전해다오. 할머니가 이 모든 걸 알 수 있도록. 하얀이는 야옹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영수 할아버지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얀이가 가장 먼저 발견했고 고양이는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얀이는 그날부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1년 동안 하얀이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아마도 할아버지가 묻어둔 상자를 지키며 적절한 때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수 할아버지의 제삿날, 드디어 그때가 왔다고 판단한 하얀이는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순떡 할머니는 남편의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영감, 그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나는 전혀 몰랐어. 할머니는 하얀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양이는 할머니의 손길을 받으며 조용히 그르렁거렸습니다. 하얀아, 내가 정말 영감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준 거구나. 고마워. 하얀이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유언장을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가족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아들 민수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떡 할머니는 밤새 고민한 끝에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정희에게 남편이 남긴 상자의 존재를 알려줄 때가 왔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얀이는 할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마치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정희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다. 순덕 할머니는 거실 탁자 위에 상자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민수는 처음 보는 상자를 의아하게 바라봤고 정희는 어제 창고에서 발견한 그 상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민수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던 편지와 유언장,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이다. 하얀이가 찾아줬어. 할머니는 먼저 편지를 꺼내 민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글씨를 보자 표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민수의 얼굴에는 점점 놀라움이 번져갔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편지에는 정희의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는데 민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정희는 조용히 편지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와 그렇게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것에 놀랐지만 동시에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유독 아껴주었던 이유, 그리고 가끔 보였던 미안해하는 표정들이 이제야 설명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저를 며느리로 맞아주신 것도. 정희가 말을 잇지 못하자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컸던 것 같구나. 그런데 이제 이걸 봐라. 할머니는 상자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공식적인 법무사 도장이 찍힌 그 서류를 보자 민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유언장이요?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만드셨어요? 민수는 유언장을 받아들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읽자마자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과농장을 정희의 친가족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하얀이가 놀라서 꼬리를 곤두세웠고 정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사과농장을 왜 며느리 집안에 준다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민수는 유언장을 흔들며 격분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농장이 갑자기 남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민수야, 진정해라. 내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순덕 할머니가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민수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무슨 이유요?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재산이 아니야. 농장만 그런 거고 집과 다른 재산은 우리 것이야. 하지만 민수에게는 농장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농사일에 큰 흥미는 없었지만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당연한 유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때 정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정희의 말에 민수와 순덕 할머니가 모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와 관련해서 마음에 짐을 지고 계신다는 것을. 정희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그 사업 파트너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가 죄책감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그분이 아버님이셨구나. 정희의 고백을 들은 순덕 할머니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용서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아버님이 이런 선택을 하신 이유를 이해합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빚을 이렇게라도 갚으시려는 거죠. 정희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며느리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할머니는 정희를 단순히 착한 며느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이해심과 포용력을 가진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정희야, 내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왜 정희를 그토록 아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정희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장을 통째로 넘겨주는 게 맞습니까? 저도 아버지 아들인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시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뜻이 그러시다면 우리가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좋겠지. 갑자기 농장 주인이 되는 거니까. 민수의 말에 정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농장을 탐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말하는 남편의 태도가 서글펐거든요. 순덕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좋은 뜻으로 남긴 유언이 오히려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너의 아버지는 죄책감 속에서도 정의를 택하신 거다. 나는 그 뜻을 따를 것이다.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마저 아버지 편을 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까지 그러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아버지 뜻을 존중하는 거야. 그게 효도다. 하얀이는 가족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불안한 듯 할머니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고양이도 집안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수가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미안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됐네요. 아니야, 정희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민수도 이해할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뜻이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하얀이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다가와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민수가 집을 나간 후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낮에는 농장 일을 하러 나갔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없이 밥만 먹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정희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가정에 이런 불화가 생긴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뜻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대화해요. 어느 날 저녁 정희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는 신문을 보던 손을 멈추고 아내를 쳐다봤지만 여전히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뭘 더 얘기하겠어. 이미 다 정해진 일 아니야. 민수의 차가운 반응에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결정을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내 아버지가 내 상속권을 박탈한 걸?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순덕 할머니도 그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얀이도 할머니 뒤를 따라왔는데 고양이는 집안의 긴장감을 느끼는 듯 불안해했습니다. 민수야, 목소리를 낮춰라. 이웃들이 다 들어. 순덕 할머니가 아들을 타일렀지만 민수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편만 드시네요.
저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아들이지. 그럼 왜 아버지는 저를 믿지 않으셨어요? 왜 농장을 저한테 물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민수의 절규에 가까운 말에 할머니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남편의 결정이 조금은 극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에게 농장의 일부라도 남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농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더 소중하지 않나요? 당신은 몰라. 그 농장은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이 일궈온 거야. 그걸 하루아침에 남에게 넘겨준다는 게 말이 돼? 민수의 말에 정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여전히 남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남이 아니라고요. 며느리는 며느리지 핏줄은 아니잖아. 민수의 말이 떨어지자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해서 10년 동안 정성껏 시부모를 모셔왔는데 아직도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억울했거든요. 순덕 할머니는 아들의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정희는 우리 가족이야. 그럼 가족이라면서 왜 농장을 가져가려고 해요?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라고요. 정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거절하면 되잖아. 아버지 유언이라도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 민수의 말에 정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언을 거절하라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버님의 마지막 뜻인데. 아버님, 당신한테는 아버지가 나보다 더 중요한 거야? 민수의 말이 점점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해, 둘 다. 이렇게 싸우면 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할머니의 말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죄책감 속에서도 정의를 택하신 거다. 나는 그 뜻을 따를 것이다. 순덕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농장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건 어머니 생각이잖아요. 난 절대 포기 못합니다. 민수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얀이가 갑자기 민수에게 달려가더니 민수의 바지 끝을 입으로 물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민수의 주머니 쪽을 향해 앞발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하얀아, 뭘 하는 거야? 민수가 당황해하며 고양이를 밀어내려 했지만 하얀이는 더욱 격렬하게 민수의 바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의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정희가 그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봉지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지에는 작은 글씨로 상품명이 적혀 있었는데 정희는 그것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디국신 계열 농약? 정희의 말에 순떡 할머니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봉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왜 민수 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수도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그 봉지가 어떻게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저도 몰라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하얀이의 행동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계속해서 민수를 향해 울어댔고 마치 무언가를 고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순간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디곡신은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성분이었고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과 연결되었거든요. 설마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니겠지? 할머니의 중얼거림에 민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어머니,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하지만 순떡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날, 민수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후로 민수가 보인 이상한 행동들. 정희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얀이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남편의 주머니에서 이런 위험한 물질이 나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뭐예요? 정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얀이는 여전히 민수를 향해 울어댔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할아버지를 해쳤다고 고발하는 것 같았죠. 순덕 할머니는 손을 떨며 그 봉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지금 발견된 이 의심스러운 물질,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 주머니에서 나온 농약 봉지를 계속 들여다보며 끔찍한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거든요. 하얀이는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는데 고양이의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얀아, 내가 정말 뭔가를 알고 있는 거니? 할머니가 조용히 물으면 하얀이는 작은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마치 맞아, 내가 다 봤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순떡 할머니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일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사건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어제 발견한 농약 봉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년 전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어제 아들 주머니에서 심장에 해로운 농약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이제야 실감했거든요. 정희는 시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경찰에 신고하신 거예요?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할머니의 단호한 대답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1시간 후 경찰 수사팀이 도착했습니다. 형사 2명과 과학수사팀 직원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농약 봉지를 증거물로 수거했고 집안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농약이 발견된 정확한 경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 형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얀이가 보인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양이가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증거가 더 있을까요? 형사의 질문에 할머니는 하얀이를 바라봤습니다. 고양이는 형사들을 경계하는 듯 할머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1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모든 것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숨어 있다가 제삿날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형사들은 할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비록 고양이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동물들이 보이는 특이한 행동이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때 민수가 농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형사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어제 내 주머니에서 나온 그 농약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다.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하지만 순떡 할머니의 표정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사랑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박민수 씨, 저희와 함께 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농약이 왜 제 주머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민수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경찰은 이미 수사를 시작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농약 봉지에서 지문을 채취했고 민수의 지문과 대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봉지에서 민수의 지문이 선명하게 검출된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농약 구매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민수가 1년 전 농약상에서 디곡신 계열 농약을 구매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CCTV 영상도 남아 있었는데 민수가 직접 농약을 구매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 이 농약을 구매한 이유가 뭡니까? 형사의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농장에서 쓰려고 산 거예요. 해충 방제용으로요. 하지만 이 농약은 과량 섭취 시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충 방제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종류입니다. 형사의 지적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시신을 부검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병원에서 채취한 혈액 샘플이 아직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샘플을 정밀 분석한 결과 디곡신 성분이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으로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의 혈액에서 디곡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자연사가 아닌 타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형사의 말에 순떡 할머니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살해당했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거든요. 민수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고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박민수,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자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날 신고하다니. 당신이 어머니 맞아요. 민수의 절규에 순떡 할머니는 차갑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원망이 가슴을 찔렀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내이자 어미다. 하지만 내 아버지를 죽인 죄를 덮어줄 순 없다.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오열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 진실이 이렇게 끔찍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녀는 순떡 할머니와 하얀이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할머니도 며느리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경찰에 넘겨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이제야 실감했거든요. 하얀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울어댔습니다. 드디어 영수 할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고양이의 울음소리에는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하는 가운데 한때 이 마을의 농장 후계자로 여겨졌던 민수가 살인 용의자로 체포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이 조용해진 후 순떡 할머니는 하얀이를 품에 안고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영감, 이제 억울함이 풀렸어요. 하얀이가 정말 큰일을 해냈네요. 하얀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민수의 재판이 끝난 것은 그로부터 석 달 후였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고 민수는 결국 부친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존경심과 가족에 대한 도리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판결문을 듣는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거든요. 오히려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었다는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를 정희가 맞이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할머니의 담담한 대답에 정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상처를 감내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하얀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올라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고양이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임무를 완수하고 나서 얻은 평안 같았습니다. 그 후 한 달이 더 지나면서 집안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유언장대로 사과농장은 정희의 친가족에게 넘어갔습니다. 정희의 사촌들이 농장 운영을 맡게 되었고 정희는 그들과 함께 농장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농장 수익의 일부를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순떡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맞다. 나는 이 집만 있으면 충분해. 할머니의 대답에 정희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집은 순떡 할머니가 그대로 지켰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깃든 곳을 떠날 수는 없었거든요. 정희도 시어머니와 함께 그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떠났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정희는 사과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농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하얀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할머니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저를 딸처럼 여겨주셔서,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얀 고양이가 전한 진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의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소감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